북한의 쓰레기 풍선 유효 낙하율이 96%로 높아지면서 무기화에 대한 우려가 나옵니다. 한편으로는 북한의 엘리트 계층인 외교관들의 탈북도 이어지고 있는데요. 네, 외교안보 전문가와 함께 한반도 정세 분석해 보겠습니다. 전쟁기념사업회 회장 맡고 계신 백승주 국민대 정치대학원 석좌 교수 나오셨습니다. 교수님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십니까? 네, 먼저 우리건의 대북 확산기 방송에도 북한의 쓰레기 풍선 도발이 계속 멈추지 않고 있는데요. 특히 지난 24일이죠. 10차 도발에서는 풍선이 대통령실 경내랑 국회에서도 발견이 됐습니다.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전쟁기념사업회도 대통령실 인근에 있는데 작은 봉지가 13개나 떨어져서 제가 육안으로 그 봉지를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네. 근데 가장 지금 걱정스러운 부분은 이제 낙하율이라고 하는데 대통령실과 주요한 우리 국가기관 주변에 지금 낙하되고 있는 부분이죠. 이것을 정밀하게 북한이 낙하 지점을 목표 지점을 정해놓고 목표한 원하는 곳에 떨어뜨느냐 이런 데 걱정과 우려가 큰데요. 지금까지 우리 군 당국의 분석에 따르면은 목표 지점을 정해놓고 정확하게 떨어뜨린 것 같지는 않다. 그렇지만 우리 국민들이 생각할 때는 만약에 그 목표 지점이 그렇게 정확하게 떨어뜨릴 수 있다면은 대량 살상 무기로 사용됐을 경우에 엄청난 두려움을 줄 수 있는, 걱정을 줄 수 있는 그런 현상을 보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교수님께서 개인적으로 분석하시기에 이렇게 적중률이 높아진 이유는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우선 북한이 대형 기구를 날리면서 네. 그 안에 이제 작은 봉지를 많이 넣어놓고 네. 거기에 기폭 장치하고 타이머를 해서 풍속 같은 걸 재서 조금 떨어뜨려서 또 여러 곳에 피해를 유발해서 심지어 효과를 크게 하는 그런 어떤 우리가 오물 풍선이라도 요즘 쓰레기 풍선 이름을 네. 바꿨죠. 그 쓰레기 풍선을 띄우는 방법을 조금 진화시켰다, 발전시켰다. 저는 그렇게 분석하고 싶습니다. 네. 사실 앞산에서 불이 난 경우에도 있었고요. 주택 옥상에서도 화재가 나기도 했었는데요. 이렇게 쓰레기 풍선 도발이 점점 이어지면서 좀 데이터를 쌓아가는 게 아니냐 이런 분석도 나오는데. 그렇습니다. 데이터를 쌓아가고 있겠죠. 근데 지금 기폭 장치 얘기 나왔는데 그 대형 기구를 올리면서 어느 시점에서 그걸 터뜨려야 그것이 이제 작은 봉투들이 떨어지거든요. 네. 그래서 그 기폭 장치가 그 폭발하는 시점이 떨어지고 난 뒤에 폭발하게 되면은 화재로 연결될 수 있는데 몇 군데에서 그런 화재로 연결된 부분이 있어서 이 부분이 사실 걱정되는 부분이죠. 네. 기폭 장치가 대형 화재를 이미 발생시킬지 모르는 우려가 현실화된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나 국민들이 이런 부분에 너무 당황하거나 또 좀 혼란스러워하면은 오히려 심리전에 말려들기 때문에 정부의 조치를 신뢰하고 판단을 신뢰하는 그런 것도 사회 분위기상 좀 필요합니다. 네. 그 말씀하신 것처럼 아직까지는 어떤 위해성이나 오염성이 없다고 하지만 그래서 아직까지 그렇게 크게 걱정할 부분은 아니다. 어떤 정부의 어떤 대응 방법에 믿고 기다려야 한다라는 말씀을 해주셨지만 만약에 유사시에 이 북한이 지금 날려보내고 있는 풍선 안에 생화학 물질 이런 것들을 넣어서 보낸다면 문제가 달라지지 않습니까? 그 안에 수많은 작은 봉지에 지금 쓰레기를 넣는데 그 화학 물질을 넣거나 우리가 군사 용어로 인마살상 용 피해를 유발할 수 있는 그런 물질을 넣는다면 이건 군사 공격이죠. 네. 군사 공격이에요. 그런 측면에서는 아직까지는 그런 화학 물질 같은 외 물질을 넣은 것을 찾지 못했습니다만 그런 부분을 넣는다면 우리가 군사적 공격으로 간주해야 됩니다. 우리 군도 그러한 입장에서 면밀하게 쓰레기 내용을 군 당국이 저희도 그 전쟁 기념관에도 떨어진 것을 우리가 일체 다른 민간인이 손 못 대게 하고 군 당국이 수거하고 그 내용을 분석하고 이런 것을 철저하게 해가고 있습니다. 네. 사실 군사 공격으로 간주해야 된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근데 이제 군에서는 공중 격추를 하지 않겠다 이런 입장인데 이 대처는 조금 어떻게 보십니까? 최근 트럼프 일도 있었지만 트럼프 피격될 때 민간인이 다쳤지 않습니까? 네. 이제 사망하는 사고도 생겼는데 이게 우리가 이 기구가 날아올 때 이것을 우리 레이더를 잡을 때는 재척 고도와 재척 속도라는 개념이 있어요. 일정한 속도와 일정한 고도를 제어시켜야 이렇게 레이더를 잡을 수 있는데 그런 부분 기술적인 부분은 있는데 그것도 우리가 기술적 부분을 극복하더라도 우리가 서울 상공에 떴는 그 기구를 공격하기 위해서
그걸 파기하기 위한 군사적인 어떤 조치를 취했을 때 민간의 안전 이런 부분에 철저한 대비가 동시에 수반되어야 됩니다. 그런 측면에서 탐지는 할 수 있더라도 그것을 군사적으로 격추하는 데 좀 더 다른 피해를 막을 수 있는 예방적 조치가 필요하기 때문에 또 신중해야 되는데 지금은 그런 부분까지도 철저히 검토해서 대비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네, 지금 북한이 이렇게 연이어서 도발에 나서는 건 결국에는 대북 전단에 대한 맞대응이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거든요. 앞서도 김여장 노동당 부부장이 앞으로 더 다른 방식의 어떤 대응이 있을 수도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기도 했는데 그 가능성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요. 이게 북한이 사실 이 부분은 북한이 그 치부를 드러내는 거예요. 그 체제에 대한 어떤 구성원들, 네. 주민이라든지 군인들이 우리 쪽에서 보내는 대북 전단을 보고 동요하지 않는다면 막을 이유가 없는데 우리가 보내는 대북 전단, 우리 정부가 보내는 게 아니에요. 민간 단체에서 보내는 대북 전단 때문에 북한 주민과 군인들이 사상적으로 동요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예민한 부분이거든요. 네.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 그 체제 안전 차원에서 자기들은 굉장히 예민하게 반응하는데 이것을 계속해서 우리가 이제 여기에 대응하기 위해서 대북 방송을 지금으로 대응하고 있는데 북한으로서는 이것이 외부 사조 유입을 차단하기 위해서 조치를 취하는데 이것이 오히려 데려주고 말로 받는 이런 현상이 진행될 때 북측으로서는 다른 방법으로 대처하겠다 이렇게 김여정이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신원식 국방장관이 여기에 대해서 그럼 다른 방법으로 대처할 것이 뭔지에 대한 예측과 관련해서 그 전단 살포 지역으로 의심되는 출발지로 의심되는 지역에 군사적 공격을 할 가능성이 있다. 여기에 대해 대비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해서 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심각하고 대비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또 2014년에는 대북 전단 관련해서 고사총 발사도 있었잖아요. 그렇습니다. 무력 도발 있지 않을까요? 이미 2014년에도 북측이 대북 전단 살포와 관련해서 고사판 10발 정도를 우리가 남한 한계선 네. 인근에 했는데 우리가 군이 그 당시에 강력하게 대응해서 우리가 그 4배 정도의 거기에 따른 대응 사격을 했습니다. 그래서 네. 중단시킨 적도 있고 이와 관련해서 북한은 계속해서 좀 아주 신경질적이고 예민한 반응을 지속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사실 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김여정 부부장 이야기를 좀 다시 이야기해보자면 뭐 비무장지대 북측 지역에서 지뢰 매설이 이미 추정이 되고 있고 또 이제 나뭇잎 지뢰 이야기도 나오고 있는데요. 이게 호우가 내릴 때 남북 공유하천을 통해서 일부러 내려보내는 게 아니냐 이런 이야기도 있는데 혹시 좀 가능성이 있을까요? 지뢰라는 것이 원래는 매설할 때 우리 군의 전진을 막기 위해서 지뢰를 매설해야 되는 게 정상적인 군사작전인데 네. 이 지뢰가 지금 북한 군인이 사상 동료를 일으켜서 대북 방송을 듣거나 우리를 동경해서 넘어가는 것을 막기 위한 거거든요. 나뭇잎 지뢰라든지 목함 지뢰 이런 부분이 특히 나뭇잎 지뢰 같은 경우에는 장착을 포기하기에 양이 좀 작아요. 한 40g 작고 그 나뭇잎하고 식별이 잘 안 되는데 북한군이 넘어가는 걸 막기 위한 지뢰이기 때문에 이 지뢰를 일부러 우리 쪽으로 우리 군을 다치게 하기 위해서 내려보내는 것은 내려보내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자연적으로 유실될 가능성이 있는데 여기에 대해 대비를 해야 되는데 우리 군이 여러 가지 그 교육을 통해서 일단 나뭇잎 지뢰를 식별하는 눈을 갖게 하고 네. 또 낯선 물건을 보였을 때는 철저하게 신중하게 처리하는 이런 태도가 필요한 거죠. 일부러 유실시키는 것, 일부러 보내는 것보다는 하나의 자연현상, 홍수라든지 빗물에서 떠내려올 가능성이 많다고 봅니다. 네. 그리고 한편 미국이 북한 해킹 그룹 안다리엘과 연관된 북한 국적의 해커 림종혁을 현상 수배했습니다. 지금 국내 주요 기관을 향한 북한의 사이버 테러 우려 어떻게 보십니까? 예, 지금 심각하죠. 이게 미래행이 아니고 현재행도 아니고 과거부터 계속 해왔던 네. 거예요. 임종혁에 대해서 그 영국과 미국, 한국의 정보기관이 공동적으로 사이버 테러의 요인으로 무려 1,000만 달러, 우리 돈 한 180억 달러의 현상금을 걸었습니다. 네. 소재지를 조금 파악하는데 찾는데 도움을 주면은 1,000만 달러를 지급하겠다 현상금을 걸었는데 최근에 나사라든지 여러 가지 군사 안보 시설에 대해서 해킹을 하고 그 랜섬웨어를 심어놓고는 그걸 고쳐주겠다 하고 또 돈을 또 만들어내는 이런 일을 하기 때문에 네. 임종의 특징을 이번에 딱 지목을 해서 임종력에 대해서 현상 수배를 내렸죠. 지금 이 그 사이버 테러인데요. 이 사이버 테러가
미래형이 아닙니다. 지금 계속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사이버 사령부도 있지만은 여기 대해서는 뭐 24시간 감시해야 됩니다. 이게 뭐 사실 뭐 말씀하신 것처럼 그 이제 우리 군이 쓰레기 풍선에 대한 맞대응으로 모든 전선에서 이제 대북 확성기를 운영을 하고 있잖아요. 굉장히 긴 시간 틀고 있는데 이 대북 심리전 방송 송출이 조금 효과가 있다고 보시나요? 우선은 북한이 그 쓰레기 풍선을 보내는 목적은 외부 사조를 바다에 못 들어오게 하려고 하는 건데 우리가 뭐 대북 방송을 함으로써 외부 사조가 엄청나게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북한 전선 지역에 들어가게 되니까 북한으로서는 대로 주고 말로 받는 형상이 된 거죠. 그렇죠. 예. 북한으로서는 일단은 외부 사조 유입을 막으려는 그런 정책이 좌절시킨 거죠. 좌절시키기 때문에 북한으로서는 굉장히 당혹스러울 거고요. 2015년 8월에 우리가 목함 지뢰가 왔을 때 북한이 그걸 인정하지 않고 사과하지 않아서 박근혜 정부 때 대북 방송을 했습니다. 네. 대북 방송을 하니까 북측에서 뭐 대화를 하자고 해서 거의 항복에 가까운 그런 선택을 한 적이 있어요. 그러나 북한도 이미 그때 경험이 있기 때문에 이 대북 방송 재개에 대해서 북한은 2015년 같이 당하지는 않으려고 하는 대비책을 갖고 가는데 그것이 큰 도발로 이어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네, 좀 이 대북 방송에 대해서 예민하게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특히나 K-팝, 뭐 일기예보의 내용 그리고 뭐 스포츠 결과 등을 담는 방송들이 틀어졌을 때 더 예민하게 반응할 수 있다면서요? 예, 전선 지역에 한 4개 군단 병력이 들어있는데 그 병력들이 우리의 어떤 대북 방송 내용, 뭐 정치적인 것보다도 이렇게 K-팝이라든지 이런 소프트한 얘기에도 굉장히 좀 호기심을 갖고 이것이 이 부분이 결국은 북한 노동당에서 우리 대한민국 실정에 대해서 얘기하는 건 완전히 다르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사상적 동요를 일으키는데 북한을 가진 게 사상적 어떤 강점인데 그것을 동요시키니까 북한은 예민하게 대응하고 있습니다. 네. 이게 뭐 사실 대북 확성기 외에도 전광판이나 뭐 조금 다른 심리전을 확대해야 된다는 이야기도 조금 있잖아요. 우리가 이제 좀 할 수 있는 심리전 좀 추가적으로 어떤 게 있을까요? 우선은 지금 그 심리전을 지속적으로 일관되게 하는 게 미국의 VOA 있죠. 미국의 소리가 있고 우리가 이제 대북 방송을 중단했다가 서로 재개하고 이런 문제가 있는데 사이니지 같은 사업이 좋을 것 같습니다. 사이니지도 있고 저는 개인적으로 어떠한 이유에서도 북한 밖의 세계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세계 정세가 어떤지 어떤 사조를 북한에 주입시켜 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건 우리의 역사적 의무로 생각하고 우리의 사조를 북한에 우리는 그래도 있는 진실을 그대로 넣어주는 거 아닙니까? 예. 그런 부분을 넣어주면서 북한의 또 변화를 스스로 내부에서 만들어낼 수 있는 힘을 만들어 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네. 미국의 소리도 있지만 우리도 그와 같은 대북 방송 또 사이니지 사업 이런 부분을 통해서 북한의 외부 사정을 집어넣는 노력을 민간 차원, 정부 차원에서 꾸준히 해갈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런데 이게 국민 중 한 사람으로서 또 우려가 될 수밖에 없는 게 우리 측은 대북 방송으로 대응을 하고 있고 북한은 거기에 대한 또 맞대응으로 쓰레기 풍선을 계속 날려보내고 이게 계속되다 보면 좀 악순환이 근데 아닐까? 북측하고 우리하고 그 기본적인 차이를 우리 국민들이 좀 이해를 해야 예. 되는데요. 북측은 북한 당국이 지금 전 세계 인류 역사에 없는 쓰레기 풍선을 보내고 있고 우리 정부는 자제하고 있는 거예요. 정부가 직접 나서는 것이 아니라 일부 민간 단체 차원에서 헌법 정신에 맞춰 가지고 보내고 있는데 이것을 보내는 걸 금지시키는 법을 남북관계법을 만들었는데 문재인 정부 때 만들었는데 네. 거기 이제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의 명칭이 24조에 그 북측으로 그걸 보냈을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 이하의 벌금을 내도록 한 조항이 있었어요. 네. 여기에 대해서 헌법재판소가 지난해에 그건 헌법 위반이다 이렇게 판결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걸 막을 수 있는 방법이 사실상 현행법으로 없습니다. 헌법재판소 위헌 판결이 났기 때문에. 그래서 북한과 북측이 보내는 쓰레기 풍선하고 우리 대한민국 민간단체가 보내는 대북 전단살포는 성격이 완전히 다르다. 네. 그러나 이것이 긴장 고조가 되는 것은 뭐 어느 쪽이나 좋지는 않습니다만 그러나 이런 우리 정부가 이런 걸 할 때 여야 국민들이 헌법 정신을 이해하고 정부의 조치를 좀 신뢰하고 좀 같이 초당적으로 같은 목소리를 내야 된다고 봅니다. 우리 북한이 오물풍선뿐인 인류 역사에는 이런 일을 하는데
다른 목소리를 내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정부의 어떤 대응 차원이 좀 소극적이다라고 어떤 지적이 계속해서 제기되는 것에 그건 대해서는?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네. 정부도 정부의 권한 중에 만약에 민간단체에 그 위헌 판결 난 법의 정신에 따라서 민간단체가 보내는 것을 강제로 그걸 제재하면은 정부 법을 위반하는 겁니다. 헌법을 위반하게 된 겁니다. 정부의 이러한 한계를 인정하고 또 민간단체가 이제 이런 부분이 긴장이 고조되는 것이 바람직한 민간단체를 설득하는 노력은 좀 필요하지만 강제로 제재할 수단도 방법도 법적 근거도 없어요. 그러나 네. 민간단체들도 대한 설득 노력이 좀 필요하다고 봅니다. 네, 이제 조금 다른 이야기 다시 한번 좀 여쭤보겠습니다. 최근에 이제 북한에서 외교관 등 엘리트층의 탈북이 계속 이어지고 있는데요. 뭐 규모도 사실 적지 않다고 하는데 조금 얼마나 되는지 좀. 통일부 발표에 따르면은 지난해 하나의 고위층, 북한의 고위층 핵심층으로 분류될 수 있는 인사가 한 10여 명 왔다 그러고요. 네. 최근에 발표된 것은 지난해 11월 달에 넘어온 그렇게 탈북한 그 쿠바 주재 외교관 이일규 씨 같은 넘어와서 공개적으로 최근에 기자회견을 많이 했죠. 네. 북한의 어떤 외부 사조를 새로 주입할 필요 없는 외부 사조 속에 사는 일상생활을 하고 있는 북한 고급 북한 외교관 나기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 사람들이 대한민국 찾아 넘어온 일이 지금 잦아지고 있습니다. 네, 이 북한 정권이 지금 자금난 해소를 위해서 외교관까지 동원하고 있다. 이런 분석에 대해서 어떻게 보십니까? 오늘 어제의 일이 아니죠. 북한이 외교 공간을 운영하는데 많은 자금이 드는데 그 자금이 부족하니까 그 자금을 만들어 쓰도록 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북한 외교관이 있는 곳에 공간을 하나의 그 숙소로 쓰고 또 대여 어떤 북한식 표현을 여관입니다. 호텔 그렇게 쓰고 이렇게 해서 외교관들께 또 심지어 마약에 손을 대게 하고 이런 일들이 많아서 북한의 외교난이 외교 공간을 유지하는데도 굉장히 어려움을 주고 있다는 것은 뭐 어제 오늘이 아니고 태영호 의원부터 해서 수많은 외교관들 증언에 따라서 이번에 굉장히 표현을 조금 선정적으로 썼어요. 넥타이를 맨 꽃제비. 그렇게 북한 했더라고요. 외교관은 예. 넥타이를 맨 꽃제비인데 한 달에 얼마씩 쓰느냐 그거 밝혔는데 $500 정도 쓴다 그러죠. 공간 유지가. 근데 $500 얼마쯤 됩니까? 한 6, 70만 원 되죠. 아, 그 서구라든지 북한 안에 쓰는 $500가 그냥 돌아갈지 몰라요. 외국에서 공간을 운영해서 $500면 굉장히 뭐 사실 북한 당국의 지원이 거의 없는 상태에서 공간을 운영하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네, 그럼 말씀하신 것처럼 좀 사정이 많이 어려워 보이긴 하는데요. 김정은 정권의 자금난이 조금 어느 정도라고 저희가 추정할 수 있을까요? 자금난 저도 최근에 제가 직접 미국 CIA 부국장을 지낸 분하고 대담할 기회가 있어서 북한 미국이라든지 그저 서방 정보기관들이 유엔 제재 방침에 따라서 통치 자금의 자금줄을 많이 막았어요. 2017년, 2017, 18, 19, 20, 21, 22 막아서 그 통치 자금이 굉장히 바닥이 나 있다 이런 얘기가 있죠. 그런 측면에서 지금 그 북한이 핵심 그 북한의 관리층에게 선물을 통해서 체제를 유지하는 이런 네. 것이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합니다. 네, 이 외교관 탈북 러시가 결국에는 체제 붕괴의 어떤 신호탄이 아니냐 이런 분석이 나오던데 어떻게 보세요? 1997년에 한강엽 비서가 탈북하고 나서 네. 북한이 이렇게 경제적으로 어렵고 고위 인사들의 탈북이 이어지면은 북한이 체제가 곧 망할 것 같다, 붕괴될 것 같다 이런 주장이 있었는데 지금 그때 이후에 지금 한 25년 지났는데 붕괴가 안 되어서 그러한 현상들이 붕괴로 이어지기는 조금 기대하기 좀 곤란할 것 같고 이일규 씨 증언에도 그 체제를 핵심적으로 유지하는 세력들이 있기 때문에 쉽게 붕괴는 되지 않을 것이다. 그러니까 궁극적으로 이 체제가 문제가 많기 때문에 언젠가는 붕괴될 것이고 변화할 것이지만 당장 이런 외교관 탈출이 체제 붕괴로까지 이어지기를 기대하고 거기에 맞춰 정책을 펴는 것은 옳지 않다 이런 주장을 했는데 저도 거기에 상당히 수긍이 갑니다. 사실 조금 다른 이야기이기도 한데요. 좀 최근에 북러 간 군사 밀착이 조금 강해지고 있습니다. 또 이제 미 대선을 앞두고서 트럼프 전 대통령도 김정은을 향해서 또 러브콜을 보내기도 했는데 좀 이후에 미 대선 이후에 대형 도발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는 좀 어떻게 전망하시나요? 저는 미국 대선이 대형 도발로 이렇게 직접 연관시켜서 볼 사안은 아니라고 생각하고요. 북한은
김정은은 트럼프가 당선이 되면 만난 경험도 있고 여러 가지 편지도 수십 통 주고받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요. 예. 상당히 기대를 할 것 같아요. 이일기 씨가 재미나는 분석을 했는데 이일기 씨 바로 미국 밑에 있는 쿠바에서 이제 여러 가지 중남미와 미국과의 관계를 다뤘던 외교통인데 네. 만약에 트럼프가 되면은 북한은 미국과 어떤 평화협정을 계속 추진할 가능성이 많고 또 경제 원전을 지원할 것이고 미국과 관계 정상화를 추진할 가능성이 많다. 트럼프에 대해서 좀 기대를 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저도 개인적으로 봤을 때 네. 트럼프라든지 미국 정부의 관심 끌기 차원의 대형 도발 뭐 할 수도 있겠지만 트럼프 정부와 서울을 하고 이제 지내기 좀 힘들어요. 지금 우리 남북 관계가 단기 안에 회복하기 힘든 상황에 있기 때문에 또 북한은 그런 필요성도 못 느끼고 있고 북한은 사실 우리하고 가까워지면은 북한 주민은 우리 대한민국에 대한 기대가 커져서 체제 유지하기 힘들다는 그래서 두 개의 국가로를 계속 펼치고 있거든요. 네. 그런 측면에서 북한은 미국 트럼프가 당선되면은 트럼프를 통해서 하나의 그 제재 문제를 해결하려는데 좀 또 경제 지원을 확보하는데 조금 노력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백승주 국민대 석좌 교수님과 함께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